나라가 국민의 주만 명령 헌법 정신을 가슴.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11시 김광일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후보로 뛰어왔던 11명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을 한 1차 컷오프 통과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하더군요.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8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세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15일 이제 2차 컷오프가 있는 10월 8일까지 이제 이 8명의 후보가 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김이박은 없군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고 톱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LLC,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이 3개사에게 시장 지위적 지배 남용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2,074억을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코리아에게 과징금 2,700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74억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OS라고 아시죠?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안드로이드 OS 이것을 삼성전자가 갤럭시 21 S 이 휴대폰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계약입니다. 강제 계약. 삼성전자 당신네들이 휴대폰을 만들어서 여러분 휴대폰 탁 켜시면은 왜 줄줄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앱도 뜨고 뭐 쭉 딱 뜨지요. 그게 삼성전자라는 그 휴대폰이라는 이 기계에서 자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 체계를 탑재를 해야 그게 뜨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구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근데 이제 구글이 그거를 시장 지배를 70% 이상을 하자 그 소스, 운영 체계를 만드는 소스를 오픈 소스로 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다른 회사들이 별도의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구글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약사가 심각한 병에 듣는 약을 개발했다 하면 그걸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은 뭐 인류 복지 차원에서 그 약을 만드는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지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약을 만들면 그건 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알약 한 알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복제약은 뭐 알약 하나에 뭐 5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제 이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 O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만. 그런데 구글이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강제사항을 집어넣느냐? 안티 프래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
파편화 금지 계약. 오리지널 약, 우리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만 떠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가 만든 운영체계 쓰면 안 돼. 이제 그렇게 계약을 강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다. 이렇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는 구글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때 이렇게 센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센 몽둥이를 휘두른 겁니다. 2074억. 삼성전자한테 그동안 그렇게 잘못해왔으니 이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요 500억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 그 과징금을 맞은 기업이 행정소송 당연히 걸지 않겠습니까? 그 승소율이 절반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구글에서는 바로 이제 재판을 이어가겠다, 행정소송을 걸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인다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배나 늘었답니다. 10대 건설사, 원청,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2017년에 800여 건이었는데요. 작년에 1,700건, 800건이었던 게 1,700건, 2배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는 800건 정도였던 산업재해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말 따로, 그다음에 실적 따로, 현상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오늘 세계일보가 크게 썼습니다. 북한 영변에서 이번에는 우라늄 농축 징후가 나왔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에는 플루토늄을 이제 영변 원자로가 다시 재가동한다는 뉴스는 7월 달에 이미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루토늄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 이번에는 농축 우라늄이 더 징후를 포착하기가 힘든 핵탄두 재료가 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에 아주 재미난 기사를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형도를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30대 여성과 70대 남성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이 세대는 정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대와 60대, 20대와 70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세대가 20대와 40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인데요.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민주당은 18%, 40대에서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19%.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세대가 40대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뭇 높은 그 나이대가 20대입니다. 20대. 반면에 국민의힘은 40%가 무려 40%가 무당층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20대와 40대 이렇게나 달라? 20대와 40대 이렇게나 달라? 거리두기 4단계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탄소년단 멤버 등과 함께 10여 명이 점심을 먹었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지금 안보실장입니까? 네. 그다음에 탁현민 기획비서관인가요?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국민들에게는 4명 넘게는 절대 못 만나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11시 김광일 쇼 톱뉴스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홍준표 누가 웃었나?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과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했던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했다. 여러분 과거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대통령 선거도 있었을 겁니다만 아마 대부분 홍준표 후보의 말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대로라면 이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017년 대선 때 2등을 했던 홍준표 후보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1등으로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어림없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그럴 수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추석머리 밥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또 한번 이리저리 이합 집산을 한 다음에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 그때는 이제 4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4명으로 압축이 될까요? 뭐 윤석열, 홍준표 그 두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도 뭐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 황교안, 하태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은 2차 컷오프 그 다음에 최종은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에 있습니다. 앞으로 50일 후에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 단 한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1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가 80% 반영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에서는 70% 반영 11월 5일 날 마지막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 50%만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건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조건이 계속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가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에도 2강 구도가 뚜렷해졌다. 양강 구도가 뚜렷해졌다. 윤, 홍,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그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이거 말고 일반 여론조사 2개만 소개해 드리면요. 아시아 경제 의뢰로 한 윈지 코리아 컨설팅 조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 두 여론조사도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여론조사 모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은 홍준표 32.8, 윤석열 25.8,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홍준표 28.7, 윤석열 28.1 이것은 물론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격차지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아무튼 간발의 차이로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침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결과를 놓고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놀라운 효과를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역시 역선택에 그 도움을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확장성의 결과라고 여러분은 보시는지요? 물론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건 확장성의 결과야. 경쟁력, 대선 본선 경쟁력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경쟁하는 쪽에서는 아니야. 역선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떨어뜨려서 본선 무대에 본선 링 위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동원된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자꾸 찍어주고 있는 거야. 이제 본선이 결정되면 거기서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국민의힘한테 11시 김광일 쇼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선이 됐든 예비 경선이 됐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충청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돌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6명의 후보들 그 별로 쭉 성적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54.7이라느니 뭐 이낙연 28점 얼마라는 이렇게 다 선수들이 트랙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등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전광판에 성적이 탁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 이겨라 박수를 치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또 막 함성을 이낙연 따라잡는다 함성을 치고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걸 깜깜이로 하는지요? 도대체 트랙을 돌 때마다 1차 트랙을 돌았는데 몇 등을 한지 알아야 지금 관람석에 있는 지지자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돋을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뭐가 캥겨서 이걸 깜깜이로 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니 오후쯤이면 이제 소수점 이하까지 성적표 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닐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오늘 선거관리대책위원장으로서 쭉 8명 발표할 때 성적까지 함께 발표하면 좀 좋아. 11시 김광일 쇼 방송하기도 좋고 그걸 꼭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또 공개돼서 다 돌아다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아니 11시 김광일 쇼는 차치하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속 시원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수 힘내라 박수도 치고 고함도 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응원의 그 결집 효과를 키워가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선수들이 트랙을 4바퀴를 돈다 생각을 한다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적표 짜자자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적표 짜자자 수영 선수가요 400m 혼영 여경을 펼치면은 자유형 끝나면 점수 짜자작 나오고 그 다음에 접영 하고 나면 점수 또 짜자작 나오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 한국 정치의 향방이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1분 1초에 어떻게 향방이 바뀌는 것을 시시각각 알고 있어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쪽 지지자들께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가지 충고도 해줄 수 있고 1위를 했다고 거만하면 큰일 난다든지 2위를 할 수 있는 여세를 몰아가서 판세를 굳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또 2등, 3등을 하고 있는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뭐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그 누가 됐든 최재형 후보
지지를 하는 그쪽도 지지자들께서는 우리 후보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1등에 근접하고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몇 명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 상황입니까, 그게? 네,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는 어제 대선 캠프 전격 해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홀로 선다, 홀로 서기를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대선 포기는 아니고 계속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최재형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성 정치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식어져 갔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거는 기성 정치인에게 의존을 했더니 국민의 기대가 식어갔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에게 의존을 했다는 말은 기성 정치인들이 충고하는 대로, 기성 정치인이 코치하는 대로 움직이면 국민들께서 감동받지 못한다. 나 최재형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라는 뜻이었다 라고 최재형 후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실무진들 중심으로 나가겠다. 기성 정치인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더 이상 같이 일하면 기성 정치인 당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빠이빠이. 여기서 끝. 자, 여기 그동안 기성 정치인 아닌 우리 실무진하고 이제 홀로서기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오늘이 9월 15일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한 20일쯤 남았나요? 그동안에 이제 추석 연휴 거치면서 그 4명 안에 들기 위한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 안에 들기 위한 가능성이 보이는지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최재형 후보는 또 다른 형태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는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웃었나?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누가 웃었나? 첫 번째 댓글. 국민은 웁니다. 참 기가 막힌 댓글이십니다. 네. 국민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쓰러지고 언제 경제가 깨어날지 앞날은 안개 속에 암울하기만 한데 두 번째 댓글처럼 식구들끼리 총질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국민들은 그저 울 뿐입니다. 세 번째 댓글. 이제 공약 좀 봅시다. 공약 좀 내놔보세요. 아니 언론도 공약 좀 보도하고 우리도 이제 공약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봅시다. 조성은이 됐든 뭐 고발장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게 무슨 지금 우리 국민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 팔 때입니까? 네 번째, 누가 되든 지지한다. 답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가 답일 뿐 누가 되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준표야. 역선택이에요. 역선택. 이
역준표 세 글자 주신 분은 역선택의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최재형, 윤석열과 합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 해체했다면서요. 예, 적당한 시점 잡아서 윤석열과 합치는 후보 단일화 선언해 주세요. 세 번째, 박진, 장기표 아쉽다. 저분들도 국민의힘에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에너지, 정치 자산들이신데 아쉽다. 여기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어젯밤에 채널A 뉴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지지율 상승 비결은 이제 MZ 세대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Z, 이 젊은 세대들. 그래서 자기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 자기 문제인데 사내답게 본인이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당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후보자가 됐을 때 그때 당이 나서는 겁니다. 후보가 되기 전에는 개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얘기지 지금은 개인 차원의 얘기다. 그러면서 사내답게라는 말을 썼어요. 사내답게 혼자서 해결해라.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가 그 롯데호텔에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하고 밥 먹는 자리에 동석을 했었다라는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터뜨린 소문이다. 그렇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워낙 다급해서 이제 그런 짓까지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인파이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들면서 거칠 것 없이 말을 내뱉는 인파이터. 아웃복싱이 아니라 인파이터 스타일이다. 그런데 인파이터 경력은 제가 훨씬 위다. 포퓰리스트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포퓰리스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껴놓고 이재명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링 위에 올라가는 대통령 선거 본선 싸움 그 링의 청코너 홍코너에 올라가는 두 사람은 이재명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을 지금부터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인파이터다. 근데 인파이터는 내가 훨씬 고참이지, 내가 선배지,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톱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밟지 마라, 밟힌 것이다. 밟지 마라, 밟힌 것이다. 저것은요, 밟지 마, 밟힌 것. 바로 그 8월 11일, 지금부터 한 달 나흘 전에 있었던 롯데호텔 38층 한식당인 줄 알았더니 또 일부 보도는 뭐 일식당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롯데호텔 38층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홍준표, 조성은 두 사람이 밥 먹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거기에 제3자가 성명불상의 제3자가 있었다. 근데 말은 성명불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성명 다 나와 있죠. 이필형, 옛날에 국정원 직원이었었습니다. 이필형 씨, 지금은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 제1본부장을 맡고 있죠. 조직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필형. 이제 그 이필형 씨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필형 씨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 박지원 싸움을 하다가 여기에 난데없이 홍준표 후보가 턱 불려 올라온 겁니다. 네? 석양의 결투가 두 사람 윤석열 대 박지원, 윤석열 스캔들이냐 박지원 게이트냐 이렇게 되는데 아닌 밤중에 홍준표 후보가 턱 이필형이라는 조직본부장이 거기 동석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렇게 딱 끌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석양의 3인이 이제 다 총을 겨루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홍준표가 아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동석자가 이제 초점이 된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랬어요. 나는 단역 배우일 뿐이다. 주연 배우는 윤석열이고 주연 배우는 이재명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나 단역 배우를 왜 끌어들이느냐 자꾸. 나는 조성은하고 그날 밥 한 번 먹은 거밖에 없어. 그리고 사적인 얘기만 했어. 이렇게 고발장을 뭐 폭로하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자신을 단역 배우에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기를 호랑이에 비유를 했고 그것도 잠자는 호랑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꼬리를 밟지 마라. 그랬더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밟은 게 아니라 호랑이가 얼마나 띨띨했으면 꼬리를 다 밟히고 있냐. 꼬리를 밟히는 호랑이는 못난 호랑이다. 얼마나 호랑이가 여기저기 물색 없이 돌아다니고 동네방네 개입하지 않는 데가 없이 돌아다녔으면 글쎄 조성은 같은 또는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그렇게 꼬리나 밟히고 말이야. 그러면서 호랑이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감? 응? 아니 호랑이가 얼마나 날쌔지도 못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였으면 아니 사람들이 어쩌면 그 호랑이 꼬리를 다 밟고 다니냐고. 호랑이 꼬리가 있으면 밟을까 봐 조심조심 저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미터 밖에서 피해 다니겠네. 호랑이 꼬리 밟을까 봐.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띨띨고 시원찮으면 사람들이 호랑이 꼬리를 막 밟고 다니겠느냐고 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역공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는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 성난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성난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이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국정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술도 많이 먹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일 때 국정원장일 때 말고 술을 많이 먹었었다. 그렇게 서로 잘 아는 사이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또 나온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랬어요. 그 박지원 국정원장을 딱 2번 본 것 같은데 한 번은 서로가 잘 아는 어떤 국회의원의 남편상, 여성 국회의원인 모양이에요. 그 국회의원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 상가에 갔을 때,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자상, 그 상가에서 2번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술을 마신 적은 없다. 거기 2번 만났을 뿐이지 술을 마신 적은 없다. 그렇게 술을 먹었다느니 안 먹었다느니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둘이 술을 마셨으면 어떡하고 안 마셨으면 또 어때? 뭐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술을 안 마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가에서 딱 2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술을 마신 적은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글쎄요. 그러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잘못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니까 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관상쟁이가 김건희 씨의 관상이 좋다는 얘기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관상이 참 좋다는 얘기를 나 박지원이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있는 김용남 대변인, 김용남 대변인은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19대 때 국회의원도 했지요. 김용남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롯데 호텔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는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야당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롯데호텔에 안가를 쓰고 있는데 그게 32층에 있답니다. 그런 얘기 늘 많이 합니다. 참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소문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어찌됐든 롯데호텔 32층에 뭐 국정원 안가가 있다고 그러고 38층에서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박지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을는지 몰라도 38층에서 6개 층 아래에 있는 32층 국정원 안가로 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제3의 인물이라는 그 사람은 다른 식당에 있는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국정원 안가에 와가지고 몰래 다른 일반인들 뭐 식당 그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몰래 국정원 안가에만 와서 3사람이 그렇게 만났던 거 아니냐. 우리가 성명불상자 제3자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의혹 제기를 이번에 또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아침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박지원 국정원장과 우리나라 국정원에 대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걱정의 사설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2발을 쏴서 그게 1,500km를 돌아다녔다가 목표물을 명중을 했다라는 뉴스가 다 나왔는데 그 순항미사일 발사의 조짐을 포착해내고 순항미사일이 어떤 식의 재원을 갖고 있고 이거 알아내는 조직이 어디? 그렇습니다. 바로 한 해 예산 1조 원을 쓰는 국가정보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여의도 정치낭인 조성은 앞에 앉혀놓고 사적인 얘기하면서 밥 먹으라고 국가정보원에 1조 원이나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쏘는 순항미사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사를 했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을 했는지 이것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든 아니면 유성 어디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 돈을 얼마를 주고 몇백억을 주고 그 정보를 알아내든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런 걸 해서 순항미사일을 쐈던 그 고급 정보를 알아내라고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정보원인 겁니다. 그런데 뭐? 호랑이 꼬리를 밟혔다고?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한 나라의 국가정보원장, 스파이보스, 정보를 총괄하는 그 수장의 동선은 절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국정원장이 동선이 드러나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비공개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나라 세금을 1조 원이나 쓰는 곳에 수장님으로 당연히 나라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고 그것도 비공개로 그때만 국정원장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때를 제외한 어떤 경우도 국정원장의 동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웃 국가의 사람들, 이웃 국가의 언론들, 우리 적대적인 평양이 알아서도 안 되고 중국이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나라는 비단 박지원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국정원장들도 다 마찬가지. 서훈 국정원장 때는 양정철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나오는데 그것도 또 기자들한테 걸려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 맞습니까? 뭐요? 꼬리를 밟지 말라고요? 일부러 꼬리 내놓고 흔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을 끄는 게 8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조성은하고 밥 먹은 게 8월 11일 그 이튿날이고요. 그때 국정원장이 밥 먹었고 지난 2월 달에는 아니 조성은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원장 공관에 가서 거기서 또 밥을 먹습니까? 아무나 드나드는 데입니까? 국가정보원장 공관이? 그게 외부에 또 왜 알려집니까? 당연하지요. 조성은이 여기저기다 대고 나 어제 국정원장 공관에 갔다 왔어. 마당이 참 넓고 좋더군. 잔디가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이쁘던지. 온 곳에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정치인의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찰했던 내용을 다 공개를 하면은 남자 정치인들 중에 이혼할 사람들 많을 것이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 남자 정치인들 중요 인물들 중에서 남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그거나 보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더라.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조성원한테 한 겁니다. 조성원한테. 그 조성원 씨가 그걸 또 공개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라 전하라 했다. 심리 밖으로 주랭랑 칠 것이다.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찰 정보를 공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주랭랑 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에 어떤 여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다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국정원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 감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가 납세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납세자는요, 자기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것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납세의 의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납세자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놓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게 나라냐라고 통탄을 할 만큼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장이 꼬리를 밟혔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국민의 혈세를 1조 원이나 쓰는 곳에서 그곳의 기관장이 꼬리를 밟고 온 동네 모든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1조 원 세금 쓴 곳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불사신님. 네, 2차례나 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자. 항상 김광일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동시 실시간 시청자 2만 명 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봐주시는 것이 저와 11시 김광일쇼 제작진들 저희 모두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호랑이, 애완고양이. 호랑이, 그래 호랑이. 김정은을 물어야지. 박지원 국정원장님, 당신이 호랑이시라면 지금 윤석열을 물거나 뭐 누구 다른 사람 물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물어야지. 아유, 나도 댓글 조심. 두 번째, 나도 댓글 조심. 사찰당할라. 세 번째,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생태탕에서 꼬리곰탕.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이더니 이제 호랑이 꼬리곰탕이냐? 오늘 점심 때 꼬리곰탕 한 그릇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값이 많이 올랐던데요, 꼬리곰탕. 네. 다음 네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제보 사주. 이번엔 로맨스네. 아주 스토리가 달달하게 흘러가고 있네.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따로 꼭지를 하나 묶어서 그렇게 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부탁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낙연 서울 종로구 현직 의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대권 후보의
사표가 사직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서울 종로구도 현역 의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서울에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이 사표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 서초갑이 지금 비어 있죠. 자리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낙연 후보가 사표를 내면은 사표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은 서울 종로 정치 1번지 서초갑 강남의 정치 1번지 그러니까 강북의 정치 1번지 강남의 정치 1번지 서울 서초갑하고 서울 종로가 자리가 동시에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곳이 더 있습니다. 세 곳이 더 있어서 거기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만약 내년 1월 이전에만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 곳이 더 있으면은 이제 5곳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그 지역구에서는 함께 치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 뿐만 아니라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 종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준석 대표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회의장 밖에 있어야 됩니다. 여의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의힘 쪽의 최종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홍준표 의원이 됐든 아니면 지금 3, 4등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젊은 당대표 이준석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자연스레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러닝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자연스레 러닝메이트가 되고 그때 정치 시너지는 매우 굉장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든 대통령 선거는 보나마나 이쪽 국민의힘의 러닝메이트 팀이 이기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준석 종로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그쪽이 대통령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 캠프는 염려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현 종로구 의원 이낙연 후보의 사직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거기에 맞세울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세울 만한 카드를 생각을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준석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만큼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30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직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을 내년 3월 9일에 다시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레 이준석 당대표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돼서 그 환상적인 러닝메이트 그 조합이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압승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성은 씨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뭐 또 이 김웅 의원하고 나눴던 대화방을 폭발을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수처에 제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복잡한 얘기가 스토리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초점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는 보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개입했어 안 했어? 직권남용 했어 안 했어? 후보 사퇴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거든요. 거기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이라는 그 문서를 만들었느냐 여부 이것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수처가 지금 뭐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수사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감찰도 매우 신중 모드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엘 최님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방님 고맙습니다. 광일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맛있는 점심 쏩니다. 네, 꼬리곰탕. 네, 이렇게 2만 명 넘게 와주신 김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